한국인들에게는 숙적으로 간주되는 동시에 일본 근대화의 상징인 조슈번 명문 엘리트 가문 출신의 18세 소녀 미야자키 유키가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방한 직후 그녀가 발표한 폭탄 선언으로 일본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선조들이 한국에서 자행했던 잔혹한 만행을 미야자키 유키는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폭발적으로 돌파한 이 영상은 현재 일본과 한국 양국을 격렬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수 언론들은 그녀를 국가의 배신자라며 맹렬히 비난하고 있으며 그녀의 집 앞에는 우익 시위대가 집결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발생했기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처럼 위험천만한 고백을 선택하였을까요? 이 바보야, 또 속았네. 숨이 턱까지 차오르며 호텔 로비로 뛰어들었을 때 저는 이미 상황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따돌림이지매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텅 비어있는 로비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또다시 친구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로비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문의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학생들이 출발했나요? 제 목소리에는 떨림이 역력했습니다. 네. 방금 모두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약 15분 전쯤이었습니다라는 호텔 직원의 답변에 제 세계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오전 9시 출발이라고 친구들이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시각은 8시 30분. 이번에도 저를 향한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지난 18년 중 가장 끔찍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급히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어디 있어? 왜 나만 두고 갔어? 친구들의 답장은 오직 읽음 표시로만 돌아왔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전화통화는 무응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철저히 버려진 듯 했습니다. 손목에 오래된 자해 상처가 욱신거렸고 제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도쿄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저 18세 미야자키 유키입니다. 아버지의 서점에는 혐한 코너가 따로 있었고 그 속의 사상들이 저를 서서히 감염시켰습니다. 16세부터 저는 한국을 비난하는 행위에 몰두했고 그것이 저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대는 변하여 모두가 K-팝에 열광할 때 오직 저만이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부산행 버스터미널이 어디인가요? 또다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직원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너무나 친절하여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울역 KTX 부산. 낯선 단어들이 현기증을 유발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혼자 장거리 여행을 해본 경험이 없는 저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신용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감정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채 흐느끼는 저를 한국인들이 바라보았지만 그러한 시선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세계가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괜찮니? 어떻게 된 일이야? 일본어로 선명하게 들리는 발음의 일본어가 제 귀를 스쳤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60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할머니 김민숙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저 일본에서 온 학생인데 친구들이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가버렸어요. 저만 두고. 할머니의 얼굴에 깊은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울지 마. 내가 도와줄게.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제 삶의 모든 것을 뒤엎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 사람의 친절이 18년간 쌓아 올린 편견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 만남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제 삶의 어두운 장들을 먼저 펼쳐 보이겠습니다. 저는 미야자키 유키, 일본 조슈번 집안의 후손입니다. 제 성씨는 일본에서 언급하면 누구나 알아들을 정도로 유명한 가문입니다.
저희 집안은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었던 조슈번 출신으로 일본의 근대화와 한일 병합에 지대하게 공헌했다고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듣고 자랐습니다. 위대한 선조들의 피를 물려받은 집안의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의 이면에는 늘 무거운 책임감이 수반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집안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도쿄 시내에서 대형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서점에는 혐한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담은 서적들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서적들을 읽으며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문명화될 수 없었던 나라야. 한국은 독도를 강제 점거하고 있는 깡패 국가야. 한국인들은 항상 일본에 감사해야 마땅해. 이러한 말들을 아버지는 자주 하셨고 저는 그러한 가르침을 일말의 의심 없이 수용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보도되면 아버지는 채널을 즉시 돌리거나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덜 적극적이었을 뿐 한국을 경멸하는 마음은 매한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더욱 심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혐한 시위에 직접 참가하셨고 저에게 일본 제국의 위대함과 한국인들의 열등함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모두 진실로 받아들여졌고 저는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자연스럽게 키워갔습니다. 16세가 되자 저는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에서 혐한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선호하는 친구들을 비웃고 한국 상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믿었습니다. 선조들의 뜻을 계승하는 자랑스러운 행동이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고 점차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은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되돌아보면 저는 그저 오랜 편견과 왜곡된 역사 속에 갇혀있던 어린 소녀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상은 점점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 주장에 동조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케이팝 아이돌 포스터를 지갑에 넣고 다니거나 한국 드라마를 밤새 시청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곧 사그라들 한국 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행은 사그라들기는커녕 더욱 거세져 갔습니다. 유키,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봤어? 정말 재미있더라. 이번 주말에 한국 음식점에 가보자. 새로 생긴 곳이 정말 맛있대. 나 졸업하면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일본보다 급여도 좋고 복지도 좋대. 이러한 대화들이 교실 안에서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어 대신 한국어로 인사하는 친구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지만 점차 제 행동에 동조하는 친구들은 줄어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선생님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해도 그저 웃으며 넘어가곤 했는데 이제는 눈살을 찌푸리며 제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키, 그런 편견은 버려야 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옛날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예요. 이러한 발언들이 선생님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상들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하게 한국을 비난했지만 이럴수록 친구들은 저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홀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제 등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쟤네 집안이 전쟁범죄자 집안이래. 그래서 한국을 저렇게 미워하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뜨거운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그 말을 한 친구에게 달려들었고
결국 교무실에 불려가는 이미 왕따인 제가 수학 여행마저 빠지게 되면 남은 학교 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이 끔찍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이미 학급에서 고립된 상황에서 수학 여행마저 빠진다면 졸업까지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밤낮을 설득한 끝에 마지못해 허락을 받아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꾸리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혐오와 거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숨겨왔던 미세한 호기심도 존재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의 모습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나 상이했기 때문입니다. 가방 안에 손목에 자해 상처를 감출 긴 소매 옷들을 챙기면서 문득 이 여행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더 깊은 고립과 외로움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출발 당일, 공항에서 저는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자신들끼리만 어울려 사진을 찍고 떠들었으며 담임 선생님조차 저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인원 점검을 할 때만 제 이름을 호명할 뿐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가에 앉아 일본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끝나면 나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의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청결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이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세련된 도시 경관, 곳곳에 보이는 디지털 광고판들. 이것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한국의 모습인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첫 일정으로 저희는 서울 시내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유시간을 부여하셨고 당연히 아무도 저를 자신들의 그룹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홀로 한국의 거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 무작정 길거리 노점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라면 한국의 노점은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어야 했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노점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떡볶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음식의 인기는 대단했지만 저는 아버지의 세뇌 때문에 한국 음식을 단 한 번도 시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을 모방하기만 하는 저질 한국 음식이라는 말을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감시하는 아버지도 없고 취재라는 명목으로라도 한번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노점상 앞에 섰습니다. 떡볶이 주세요. 제 발음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곧바로 저를 쳐다보며 물으셨습니다. 일본에서 왔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일본인님이 탈로 났다면 당장 차별을 당하거나 무시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망갈까 생각했지만 다리가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네, 니혼진 데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할머니는 활짝 웃으시며 떡볶이를 조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주문한 떡볶이 위에 할머니는 계란과 튀김 몇 조각을 올려주셨습니다. 분명 추가 금액을 청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것이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차별하는 방식인 걸까? 떡볶이를 한 입 먹자마자 저는 입에서 불이 나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일본인이기에 일부러 맵게 만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리자 주변의 한국인 손님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왜 울어요? 일본에서라면 낯선 사람이 울고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들은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번역 앱을 통해 떡볶이가 너무 맵다고 전달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점 할머니는 곧바로 덜 매운 떡볶이를 다시 만들어주셨고
무료로 어묵 국물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에 주신 계란과 튀김도 외국인인 제게 제공하는 서비스였던 것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따뜻한 환대였던 것이죠. 일본에서 온 학생이니 특별히 잘 대접해야지. 할머니의 말을 옆에 있던 한국인이 번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싫어하고 차별한다고 배웠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덜 매운 떡볶이를 먹으며 저는 점차 그 맛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맵다고 느꼈지만 계속 먹다 보니 떡의 쫄깃함과 소스의 달콤함이 어우러져 중독성 있는 맛을 창출했습니다. 그렇게 콧물을 흘리면서도 연신 떡볶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제가 평생 신뢰해온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에게 진실이라고 가르쳐준 것들이 모두 거짓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날, 저희 일정은 경복궁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방문이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건물들 사이를 거닐면서 저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이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일본의 식민 지배 기간에 많이 파괴되었다고 하는데 제 조상들은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요? 조슈번 집안의 자랑스러운 역사 이면에는 어떤 어두운 진실이 은폐되어 있을까요? 유키, 여기 와서 좀 보세요. 가이드가 저를 부르며 근정전 앞에 있는 작은 전시판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경복궁을 어떻게 훼손했는지에 대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 총독부 건물을 건축하면서 궁의 주요 건물들을 무자비하게 철거한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는 조선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 왕실의 상징인 경복궁을 의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 파괴가 아니라 한 국가의 역사와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였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제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항상 일본이 한국을 문명화했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과연 문명화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 유물을 파괴하는 것이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점심 식사 후 선생님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관광지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수감했던 감옥입니다. 안내판의 설명에 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일본이 한국인들을 탄압했던 잔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좁은 감방들, 고문 도구들, 그리고 희생자들의 사진이 전시된 벽을 바라보는 동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물 고문실이었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물을 죄수에게 끼얹어 동사시키는 고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옆에는 전기 고문 도구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잔혹한 방법으로 고문당한 사람들의 사진과 증언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이 사진 속 인물을 보세요. 유관순이라는 학생인데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18세의 나이에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18세,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제 또래의 소녀가 독립을 외쳤다는 이유로 이토록 잔인하게 고문당해 죽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약한 용기를 내어 가이드에게 질문했습니다. 조슈번, 메이지 시대의 조슈번 출신 인물들이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시나요? 가이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변하셨습니다. 조슈번 출신 관리들은 식민 지배 초기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조선 통감으로서 한국 병합의 주역이었죠. 그는 바로 조슈번 출신이었습니다.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저희 집에서는 그를 영웅으로 숭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초상화를 서재에 걸어두고 항상 존경의 마음을 표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에게 그는 침략자였고 민족의 자유를 빼앗은 가해자였던 것입니다. 서대문 형무소를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배운 역사와 여기서 목격한 역사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자랑스러운 역사의 이면에는 이처럼 잔혹한 진실이 처음에는 반 친구들을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곧 웅장한 건축물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놓친 것이 어쩌면 행운일지도 모른다. 단체 관광이었다면 듣지 못했을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경복궁의 역사와 건축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일본어에 능통한 가이드는 조선 왕조의 역사와 건축 기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식민 지배 시기에 많은 건물이 훼손되었다는 이야기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시연이 끝나갈 무렵 저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반 친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역시 저를 보고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일부러 잘못된 시간을 알려줬구나. 하지만 괜찮아. 나 혼자서도 여기까지 잘 왔으니까.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일부는 미안해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히려 혼자서 경복궁을 제대로 둘러본 것이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었으니까요. 담임 선생님이 다가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유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걱정했다고요. 선생님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에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생님도 이 따돌림에 일부러 눈을 감아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일본보다 훨씬요. 제 대답에 선생님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히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혼자 특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경험한 놀라움 때문에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되었거든요. 아침 일정이 시작되기 전 호텔 근처의 한 작은 식당에 발을 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한 발음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순두부찌개라는 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음식점이 늘고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용기를 내어 순두부찌개를 주문했습니다. 붉은색 국물이 끓고 있는 뜨거운 돌솥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그 모습은 굉장히 생동감 있어 보였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와, 이게 뭐죠?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부드러운 두부와 매콤한 국물의 조화가 경이로웠습니다. 일본의 미소시루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물의 깊은 감칠맛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밥을 비벼 먹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비벼 먹는 문화를 야만적이고 원시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그 맛의 조화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반찬으로 나온 김치도 처음에는 너무 맵고 신맛이 강해 놀랐지만 밥과 함께 먹으니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어우러졌습니다. 음식점을 나서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음식을 비난했던 이유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맛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맛보지도 않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정에 따라 남대문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멀찍이 떨어져 홀로 시장을 누비며 또 다른 음식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한 부스에서는 호떡보다 더 얇고 넓은 식빵 호떡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만두를 맛보았습니다. 일본의 만두인 교자와는 전혀 다른 모양과 맛이었지만 그 자체로 특별했습니다. 그날 점심으로 저는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야채들과 고기, 계란이 밥 위에 아름답게 놓여 있었고 고추장을 넣고 슥슥 비비니 마치 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맛의 조화는 정말이지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유키, 혼자 다니더니 무슨 음식을 그렇게 열심히 먹고 있어요? 갑자기 들려온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노트에 적어둔 한국 음식 리스트를 보시더니 웃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가장 한국 문화를 싫어한다더니 제일 열심히 체험하고 있네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러움보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일본에서 부정적으로만 들어왔던 한국 음식이 실제로는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거든요. 저녁에는 삼겹살이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작은 그릴로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일본의 야키니쿠와 비슷하면서도 고기의 부위와 두께, 그리고 섭취 방식이 달랐습니다. 특히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는 방식은 처음 경험해보는 색다른 식문화였습니다. 고기 한 점을 상추에 올리고 거기에 마늘과 쌈장, 김치를 함께 넣어 한 입에 먹으니 그 조화로움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에 적어둔 음식 리스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먹어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한국 음식은 다양성과 풍부함에서 일본 음식에 결코 뒤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대담한 맛과 조합을 선보였습니다. 음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고 직원이 알려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음식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정서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맛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맛의 혁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처음으로 한국 여행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 셋째 날,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모방하기만 하는 후진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연 그러한지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무인 발권기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하려 했는데 일본어 서비스가 지원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심지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도 외국어 서비스가 점차 늘고 있지만 정도의 다국어 지원은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와이파이 마크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된다니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몇몇 특별한 노선을 제외하고는 지하철 내 와이파이 서비스가 거의 없었거든요. 게다가 지하철 안의 디지털 스크린에서는 실시간 뉴스와 날씨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체 지하철 노선이 완벽하게 지하철 앱으로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앱을 내려받아 보니 실시간으로 지하철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출구별로 주변 상점과 관광지 정보까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앱 내에서 버스와 택시까지 통합 검색이 가능했습니다. 점심을 위해 들른 식당에서는 테이블에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스캔하자 디지털 메뉴판이 스마트폰에 나타났고 주문과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유명 체인점에서만 볼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미래적인 디자인의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전시가 눈에 띄었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특정 장소에 서면 역사적 건물이 눈앞에 나타나는 체험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일본도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는데 한국의 기술은 왜 이렇게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걸까?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이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이며 스마트폰 보급률도 최상위권이라는 것을요. 특히 일상생활에 기술을 접목시키는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선도 주자였습니다. 어느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계산대에 카드를 꺼내려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결제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옆에 있던 한국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가져다 대자 결제가 완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전자결제가 점차 늘고 있지만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는 현금 없이 생활하는 것이 완전히 가능했습니다.
쇼핑몰에 들어가자 또 다른 놀라운 기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복잡하고 아픔을 수반하지. 하지만 내가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의 위로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위안을 받은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함께 부산에 가자. 내가 너를 호텔까지 데려다 줄게.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만나다니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일본인인데.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은 국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해. 내가 조슈번 출신이든 일본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함께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할머니는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요. 그런데 놀랍게도 할머니의 이야기에는 증오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객관적인 사실과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사려 깊은 통찰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국인들은 일본이 과거 했던 일들에 대해 많이 화가 나 있을 것 같은데 할머니는 왜 화가 나 있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단다. 중요한 건 이해와 화해야. 물론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지. 하지만 증오에 사로잡히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 내가 일본에서 만난 친구들처럼 너 같은 젊은이들이 진실을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말씀은 마치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알아온 역사와 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정체성을 어떻게 재정립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저와 함께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호텔은 해변가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학교 학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할머니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유키, 어디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선생님의 말에 저는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은 내가 할 말을 하렴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호텔에서 정확히 9시에 모인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8시 30분에 모두 출발했다고 들었어요.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요.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몇몇 친구들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건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어서. 하지만 분명 모두에게 알렸는데.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숙이라고 합니다. 미야자키 학생이 어제 지하철역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학생들을 인솔하시는 분이라면 한 명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게다가 외국에서 혼자 남겨진 학생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선생님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여있던 다른 선생님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 않네요. 미야자키 학생이 이지메를 당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일부러 잘못된 시간을 알려주고 버스를 타게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러한 행동은 학교 폭력이자 방임 아닌가요? 저는 한국의 교육부와 일본 대사관에 이 일을 신고할 생각입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주변의 학생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소에 저를 괴롭히던 몇몇 친구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저를 의도적으로 따돌린 것이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서 학교와 선생님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야자키 학생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남은 일정은 제대로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머니의 강력한 항의에 선생님과 다른 교사들은 계속해서 사과했고 앞으로 저를 특별히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를 따돌렸던 주동자 몇 명과 담임 선생님은 교육청의 지시로 조기 귀국 조치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저는 할머니께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셨습니다. 유키, 너는 좋은 아이야.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싸우고 진실을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단다. 앞으로도 그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리고 일본에 돌아가면 내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렴. 일본으로 귀국한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지만 이제 그 풍경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의 활기찬 거리와 비교하게 되었고 일본의 정돈된 거리는 어쩐지 생동감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유키, 드디어 왔구나. 어땠어? 한국은?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대에 맞춰 대답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기술도 생각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유키, 드디어 왔구나. 그 지긋지긋한 한국에서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다. 아버지의 첫 마디부터 시작된 편견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요. 아버지, 한국은 지긋지긋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놀라운 곳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진짜 유키가 맞느냐? 아버지,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은 기술적으로 발전했고, 음식은 맛있고,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심지어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점점 화가 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세뇌시켰구나.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내가 그 여행을 반대했던 거다. 세뇌가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직접 경험한 진실이에요.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세뇌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로요. 그 말에 아버지는 더욱 격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가문의 자부심을 부정하는 거냐? 우리 조상들이 근대 일본을 위해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알면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우리 조상들은 일본의 근대화에 공헌했지만 동시에 한국에 많은 상처를 남겼어요. 저는 서대문 형무소를 직접 봤어요. 그곳에서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잔혹한 일을 저질렀는지요. 아버지는 점점 더 격해지셨고 저는 계속해서 제가 본 진실을 말했습니다. 경복궁의 파괴, 강제징용, 문화재 약탈. 모든 것이 교과서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역사였습니다. 논쟁이 격해지자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저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이제 그만. 내가 우리 집안의 수치가 되었구나.
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실망하셨. 이쪽은 내 딸 미야자키 유키야. 앞으로 가끔 여기서 일할 거니 잘 부탁해.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서점에서 일해보라고 제안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서점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쪽으로 와보렴. 아버지가 안내한 곳은 바로 그 험한 코너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일 문화교류 코너로 변경되어 있었고 한국의 역사, 문화, 여행 관련 서적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DVD, 심지어 K-팝 앨범도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버지는 살짝 쑥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많이 생각해 봤단다. 그리고 깨달았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사실 최근 몇 년간 우리 서점에서도 한국 관련 책이나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리며 오히려 부정적인 책들만 진열했지. 이제 그런 어리석음은 그만두려고 해.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책장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준 상처들 때문이야. 그리고 내 말. 한국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 딸을 자살 직전까지 몰아넣은 것이 바로 내 편견이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단다. 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어. 세상에 어떤 이념, 어떤 역사적 자부심이 내 딸보다 소중할 수 있을까? 답은 없다야.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만약 한국이 너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면 나는 그 나라에 감사해야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 아버지의 고백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이토록 변할 수 있다니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앞으로 이 코너를 내가 관리했으면 해. 내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우리 고객들에게도 소개해주면 좋겠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 우리 가족 모두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떨까? 내가 가이드가 되어줘. 내가 사랑하게 된 그 나라를 우리도 제대로 보고 싶구나. 그 순간 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힘껏 안았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방과 후에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일 문화교류 코너를 찾아오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코너는 점점 서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중년층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찾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노년층 손님들은 한국 역사 서적을 찾아 과거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는 서점에서 한국 문화의 밤이라는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음식 시식회, 영화 상영회, 그리고 한국어 미니 강좌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만난 사토 에리와 몇몇 친구들을 초대했고 그들은 기꺼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이벤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이벤트 마지막에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잘못된 편견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딸 덕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서점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민숙 할머니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점의 변화와 아버지의 변화, 그리고 곧 있을 가족 여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곧 답장을 주셨습니다. 유키, 내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쁘구나. 너와 내 아버지의 변화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라면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아름다운 화해의 꽃이 필 거야. 여름에 한국에 온다면 꼭 나를 찾아오렴. 기다리고 있을게. 이제 저는 더 이상 자해하지 않습니다. 손목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것은 이제 과거의 흔적일 뿐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고 있었고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일찍 일어나 해운대 해변을 홀로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발밑에 모래를 밟으며 지난 일주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조슈번 집안의 후손으로서의 자부심과 한국에 대한 깊은 경멸감을 가진 채 이 땅을 밟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제 내면에서는 혁명과도 같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노점상 할머니의 환대, 카페 직원의 친절, 경복궁의 웅장함과 서대문 형무소의 아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구해주신 김민숙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모든 경험들이 제 안에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주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온 걸까? 제가 신뢰해왔던 자랑스러운 역사는 사실 타국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미화되고 왜곡된 역사 속에서 저는 조상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제가 변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과거나 가문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유키 새 출발. 파도가 밀려와 그 글자를 지웠지만 제 마음속에 새겨진 결심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제 변화를 받아들여 주실까요? 학교에서의 이지매는 계속될까요? 이러한 생각들이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내가 경험한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할 거야. 호텔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일본으로 돌아간 후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경험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긴다면 그것을 블로그에 공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일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 동아리에 가입해 한일 관계의 진실을 탐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 특히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점에 있는 혐한 코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토에리가 방에 들어와 저를 불렀습니다. 유키, 출발 시간이야. 다 준비됐어? 응, 다 됐어. 짐을 들고 방을 나서면서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아쉬워한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조슈번의 후손이 아니라 자신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미야자키 유키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저를 따돌리고 버스에 태우지 않은 친구들의 악의적인 장난이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가장 값진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산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마음속으로 한국의 작별 인사를 고하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했을 때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곳에서 일본의 과거 행적을 직면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경험이었을 텐데 아버지는 묵묵히 모든 전시물을 보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느꼈던 충격을 이제야 이해하겠구나, 유키. 우리가 배운 역사는 너무나 편향되어 있었어.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바로 치유와 화해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도착한 날, 우리는 김민숙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을 환대해 주셨고 특별히 준비한 한국 전통 음식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일본어로 긴 대화를 나누셨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역사적 아픔, 개인적 경험,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김 여사님, 제 딸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편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씀에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부산 해변을 걸으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개인적인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는 조심스럽게 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 교류나 역사 화해에 기여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선택이겠구나.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아버지는 지지할게.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게 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제가 경험한 진실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작은 변화를 넘어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여러 날 고민한 끝에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경험과 깨달음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에 공유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학교 동아리 회원들만 볼 수 있게 작은 규모로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면 우리는 내 편이야.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명심하렴.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주일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제 경험, 그리고 제가 깨달은 진실을 담았습니다. 특히 조슈번 집안의 후손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한국에 끼친 아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영상을 올리는 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공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국에 저지른 만행을 직접 목격했고 그 죄책감을 안고 한국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결심이라기보다는 미래의 희망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다는 제 꿈을 담은 것이었죠. 처음에는 친구들과 학교 동아리 회원들만 볼 것이라 생각했던 이 영상이 어떻게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제 영상은 SNS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었고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고 진보 언론에서는 용기 있는 소녀라고 칭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우익단체에서는 저희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점은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고 학교에서는 다시 한번 따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서점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고 학교에서도 저를 지지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변화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물결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큰 파도가 되어 두 나라 사이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저는 실제로 한국의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국제관계학과에 합격하고 저는 정말로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김민숙 할머니는 저를 자신의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끔 한국을 방문하셨고 아버지의 서점은 이제 일본 내에서 한일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였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메이지의 그림자에 살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미야자키 유키로서 제 자신의 믿음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고 미래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으로서요. 지금까지 메이지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난 미야자키 유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편견과 오해의 벽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화해의 길을 찾아가는 그녀의 여정이 어떠셨나요? 비록 두 나라 사이에는 아직 많은 상처와 갈등이 남아있지만 유키와 같은 젊은이들의 용기 있는 발걸음이 모여 언젠가는 진정한 화해의 꽃이 필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역사적 진실과 개인의 용기가 이끌어낸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목격하신 시청자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메시지가 널리 퍼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깨어있는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